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먼저 후보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어봤는데, 역시 우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 기성세대들로서는 쉽게 이렇게 체감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년 세대들인 거죠.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어쨌든 고도성장 사회였고,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둥지에서 굴러떨어지지는 않고 둥지의 가장자리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냥 우열을 가르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격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성세대 입장은 청년 세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긴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세상에서 자꾸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이제 기회부족이고, 그 기회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산 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청약 예금을 들어가지고 언젠가 분양받아 봐야지 그러다가 아직도 분양을 못 받고 있긴 한데, 그러나 저는 98년 아니었을 때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집값 상승 피해를 두고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되었습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청약저축 제도가 이제 분양 경쟁이 심해지고,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 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 기간, 가족 수, 또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첨 제도를 이번 9월달부터 도입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합니다. 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좀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제안도 좀 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 이런 것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직접 또 하실 거다 하시고. 일단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거 취약계층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제 주택이 너무 비싸져 보였고, 앞으로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는 웬만해선 집을 평생 모으더라도 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돼가기 때문에 결국 매우 큰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사회주택 말씀도 하셨고, 이제 청년주택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주택 공급의 이제 질과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특히 수도권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정책이 특히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그리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 정책이죠. 그다음에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그다음에 거래 제한, 투기 거래 허가 같은 거. 이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집가 상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던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이 풍선 효과만 발생하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인식했고, 시장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또 가수요도 좀 이러다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닐까 해서 재투자 하시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공포수요, 불안수요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려고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도시는 계속 이제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층수나 농동률을 일부 완화해서 공급을 좀 늘리는,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좀 과감하게 그래서 공급을 긍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청년 세대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경제적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신규주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약 제도를 개편을 해가지고 가입 기간이 적고 뭐 1인 가구 또는 뭐 주택기간이 짧은 경우도 공평하게 그냥 받을 기회 주자, 이렇게 하면 오래된 기성세대들 입장에 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거 믿고 수십 년을 청약이금 또는 뭐 적금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냈고 오롯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 수가 또 많으면 사실은 더 보호할 필요가 큰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국가 공무원 입장은. 그래서 이거를 을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끼리 경쟁하게 하거나 남녀가 나눠서 경쟁을 하든지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공급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자. 그러니까 1인 가구용도 좀 많이 공급하고, 또 반드시 가격을 전부 지급하고 땅과 건물을 사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분양, 그것도 물량을 늘려가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돈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단계로 공공영역에서 품질은 높게 또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도 좀 늘리고, 이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그중에서 부담이 적은 건물 분양 방식에 토지 임대받고 건물은 너무 싸니까 그런 방식들을 동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이런 공유주택도 좀 많이 늘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을 보증하면서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시장에서 일정한 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양쪽으로부터 다 배제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공급의 방식, 이걸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청북구에 봤더니 청년들 사회주택, 공주택이라는 인기가 아주 높더라고요. 아주 싸고, 왜냐하면 이제 뭐 주방이나 세탁실이나 뭐 이런 것들 공공을 같이 쓰니까 전용공간 넓은데 비용도 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 그런 이제 사회주택 공급을 꼭 늘려나가는 한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청약통장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미래의 주택을 싸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주택청약 예금을 전 들어놨었죠. 예금을 들어놨고 지금 한 30몇 년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신청했는데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고 뭐 지표인데 뭐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이 좀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실제로 주택을 신규로 지어서 공급하는 가격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 이론을 보면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싸게 이제 수용을 했고 건축비는 평당 뭐 4,500만 원 넘지 않으니까 등등등 다 해도 딱 안주병으로 1,000만 원은 좀 넘는데 30평이면 3억대 정도가 거의 건설 원가인데 이게 되게 한 5억대 정도의 분양을 해요. 7,800만 원, 보통 한 2,000만 원, 4,500만 원씩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시중에 나가면 이제 4,000만 원이 넘는 건 말이에요. 보통 30평이었는데 좋은 위치는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게 좀 비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대장동 사건도 그 비슷한 그 과정이 있는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그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또 택지를 취득한 건설회사는 여기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원가보다 훨씬 높게 분양을 해서 다시 또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또 분양받는 사람은 시중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로또 분양이 되는 거예요. 분양받기만 매도 분양 생기니까 어느 분이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금 청약자 가입자 2,700만 명이라는 얘기를 아파트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설 원가도 공개를 해서 너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가지고 너무 많이 남기지 못하게 또 해야 되고, 가능한 공급의 양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 지분 또 그중에 하나가 수요 정책 부분 중에 지분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해야지 남들한테 세주고 또 투기익으로 인해서 집을 사놓은 그런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 1주택 실수요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수품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좀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다 왜곡돼가지고 모든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나 공공의 책임을 늘리는 것, 저는 LH공사 이런 데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왜 민간에 파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택지를 팔면은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감정가격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분양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는 못 팔게 해놓으니까 서로 사냐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사기만 하면 몇천억이 남는 거예요. 그 사기만 해도. 그래서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추첨을 하거든요. 추첨 확률을 높이려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대 1이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을. 그걸 추첨에 당첨이 되면 야 그것만 해도 수백억이 그냥 생겨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LH가 집 지어서 건설공사만 맡기면 되죠. 건설공사. 왜 땅을 굳이 파냐?
법으로 할일이 있죠, 장애인. 네. 왜 그래요? 이제 LH에서 교차보전 방식으로 해서 택질 조성가도 팔면 싸니까 주택을 만들어서 그런 게 됩니다. 그런 이유인데, 그럼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왜 택지를 팔아서 인간이 건축, 건설, 분양 이익을 가지게 합니까? 자기가 뭐 엑스 건설에다가 공사만 맡겨서 자기가 분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택지를 팝니까? 그래서 한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족의 한 단면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계속 분양가 올라가요. 올라가도 시중 가격이 높기 때문에 로또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쳐야 하는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청약주에조차도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왜 견딜이 되냐, 우리는 누리고 살면 안 되냐, 그 말씀 진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제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길이가 무조건 자기한테 반말을 한대요.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 자기한테 불평불만 당시 했었는데, 젊다는 게 죄는 아니고, 그런 말씀처럼 돈 좀 받는 인격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그런 겁니다. 청년은 미래가 창창하니까, 또 건강하니까, 고통을 좀 견뎌도 괜찮다, 이런 묘한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한때는 맞는 말이었어요. 희망이 많으시죠. 도전을 막 해도 되고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막 도전할 기회가 있던 그런 우리가 살던 시대, 그런 시대에 맞는 말인데, 지금은 기회도 없는, 한번 실패하면 큰일 나는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을 스스로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건 정말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줬는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댓글 이런 데를 다 듣고 보니까 공식 보고는 아니고 그 대출 주행는 것도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 못 빌려주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막 댓글이 나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일률적으로 통제를, 금융 통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배려가 부족해야 된 거죠. 현장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저도 얘기하고 당도 얘기하고 해서 이미 계약한 그 부분은 예외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의무를 안 하고 거기는 빌려줘도 된다고 하니까 안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은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총액을, 대출 총액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예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출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또 안 빌려주고 싶은 거죠, 개별은행들은. 그러니까 그걸 또 그 고리 대출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코로나19 작년 지나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이 한 20% 가까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영업이익이 17% 늘었어요. 금융의 공공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 잘 됐다, 너 지금 차피 안면적으로 너 대학 해지나가지, 그러니까 고금리 써, 이래서 3%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버린 거죠. 이거를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가져야 되는데, 발휘돼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거죠. 어쨌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난 몰라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 일을 처리할 때는 무지나 무식이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정책이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데,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그중에서 나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안 생기게 할 필요가 있고요.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내가 중지를 졌다, 이 얘기가 같은 거죠.
저는 안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들은 우리 사회가 뭐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아까 주택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하고 뒤로 안 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우리가 합의한 규칙들도 잘 안 지키고 사채 시장에서 막 급할 때 돈 빌리려고 그러면 이자 뭐 거의 말해 몇백 프로 이자 주고라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걸 좀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법으로 이자를 20% 이상 받지 말라고 했으면 그 이상 받으면 무효 아니고요. 법을 어디서 계약한 걸 왜 보호를 했습니까? 이자 아예 못 받게 해야지. 이자를 뭐 300%, 500% 이렇게 받은 거 범죄 아닙니까? 원금도 못 받게 해야지. 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6% 이내는 밖에 다 허용을 하고 걸린 것만 해결하면 다른 불법 행위는 다 용인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합리하게 예측 불가능한 힘센 사람, 약삭한 사람이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주택 문제도 또 금융 문제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제가 잘 감안해서 뭐 저한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회도 없을지라도 저도 한 정치인으로서 제도 개선도 장관한테 잘 부탁드리고 또 뭐 우리가 정치인이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일이기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실 국민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뭐 뜻이 하면서 너무 발이 없어서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카메라 주세요. 우리는 준비하는 게 이렇게 잠깐만요. 조금만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얼굴 좀 잘 나오기만. 하나, 둘. 아, 저도 책 사인 받아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은 합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패션 너무 멋있습니다, 어머니. 아, 진짜요? 네. 에레먼트